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2차 시험 제34회 감정평가 이론 총평과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서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감정평가사 합격의 정설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강의 소개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번에 오픈하는 이벤트로 34회 시험 복귀답안 무료 채점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신림동에서 과외할 때도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과외하셨던 분들 답안지를 채점해 드렸었는데 그때 알려드렸던 점수랑 실제 결과 점수의 오차 범위가 크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저희는 채점 기준과 득점 기준에 대한 인사이트가 정확한 편이니까요. 이 신청 방법을 영상 하단에 남겨드렸으니까 많은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정평가 이론 34회 시험 간단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하나하나별로 득점 포인트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부분이 좀 까다로웠는지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좀 말씀드리자면 문제 전체적으로 문제 자체는 어려운 편이었어요. 다만 우리 시험은 특이하게도 문제는 항상 어려운데 이 채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통계적인 합격 점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최고 점수가 정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뭐 이론 시험이 쉬웠다 이런 얘기들 들릴 거예요. 아마 많이들 들리는데 우리 시험이 제 생각에는 알면 알수록 어렵고 모르면 모를수록 쉽습니다. 근데 문제가 쉬웠다라는 거는 사실 그만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조금만 더 구조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으면 쓸말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 이 시험이 어렵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변별력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논술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 숨어 있었던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저랑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쭉 훑어볼게요. 문제 1번에서는 이 수익환원법의 이 직접환원법과 할인현금흐름 분석법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어떤 개념 이해도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상대적으로 물음 1이랑 물음 3번은 접근하기가 쉬웠어요. 물음 1은 이 기본적인 개념과 과정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 물음 3은 확률적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해서 우리 교과서나 실무 기준에는 없는 용어지만 이게 동적 DCF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추론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동적 DCF는 우리 과거 감정평가 이론 기출문제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출이 반복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할인현금흐름 분석법의 한계를 가지고 서술을 했어야 된다는 점,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논술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겠죠. 이 물음 2번은요 투하자본의 회수의 인식 및 처리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교과서에 정확히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이 수익환원법이라는 챕터 자체를 어떤 암기식으로 접근을 했다던가, 그러니까 암기라는 것은 그냥 주어져 있는 목차만 외워서 푸는 거죠. 암기식으로 공부를 했던 수험생들은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암기를 안 했던 거에서 나온 거니까. 반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아주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를 했던 수험생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문제 1번이 상당히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제가 체감상으로 느끼기에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수익환원법을 어려워하고, 특히 이 물음 2와 같이 어떤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직접적으로 어떤 목차화돼서 설명이 들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려워하기 때문에 물음 2는 대부분 잘 못 썼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공부한 수험생들은 큰 변별력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문제 1번 전체에 대해서 어떤 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시험장에서 정리해서 쓰는 것 자체가 그 자체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문제 1번은 물음 2를 제외하고는 물음 1과 3에서 남들보다 어느 정도 좀 더 잘 쓸 수 있느냐라는 게 조금은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만 물음 1과 물음 3은 특별하게 논술이 가미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내용을 잘 암기했던 거를 써주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 1번의 어떤 득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무차별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제 1번은 그렇고요. 문제 2번은 물음 1번을 보면 이 택지비 목적의 감정평가서의 기준가치, 즉 이 택지비 목적의 감정평가의 기준가치가 뭐냐를 논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 똑같은 패턴이 우리 과거 기출문제에 나왔었어요. 그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이 종우자산 감정평가의 기준가치에 대해 논하시오라는 문제였거든요. 안에 들어있는 논제는 바뀌었지만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흐름이 아주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 구조와 흐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했던 수험생들은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 택지비 목적의 감정평가라는 것이 익숙한 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려웠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모든 수험생들이 똑같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서술을 못했어도 걱정할 것은 없다. 다만 내가 알고 있던 그 기준가치에 대해 논하라는 물음에 대해서 답하는 방식을 이 물음 1에서 잘 썼느냐 못 썼느냐, 그 부분이 이 평균 점수라는 건 제가 말하는 건 50%입니다. 15점이니까 7.5점이 되겠죠. 이 7.5점을 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그 패턴을 그대로 잘 적용하였느냐라는 거에서 갈릴 거고요. 따라서 물음 1번은 우리가 일반적인 수험생 대비 좀 더 잘 쓸 수 있는 부분이었고, 물음 2번은요, 저도 사실은 이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들였을 때 가장 눈에 처음으로 들어온 게 이 문제 2번의 물음 2번이었는데, 결국은 이 물음 2번은 심사 의견을 기술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심사 의견을 기술하는 거에 있어서 수험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된 수험생이 있느냐 라고 말한다면 전혀 없거든요. 결국 심사 의견이라는 것은 이 밑에서 쭉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기초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사례도 굉장히 표면적인 내용들만 있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답안지에 어떻게 쓸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글짓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수험생들이 똑같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물음 2번은 변별력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문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15점인데 한 10점에서 15점 내외로 우리가 뭐라도 기술했다면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된다. 다만 그 뭐라도 기술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도 최대한 남들이 쓸 정도의 내용은 써야 되겠죠. 아주 대표적으로는 이 지역요인 비교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모든 수험생들이 최소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은 이 접근 조건과 환경 조건이 지금 우세하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우세하다는 거냐 라는 내용 정도는 다들 똑같이 쓰셨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문제에서 어떤 크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제 2번은 그렇게 넘어가고, 문제 3번은 이 물음 1에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또 나왔는데요. 사실 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3개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 수단 3개가 교과서나 실무기준 해설서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수단을 얘기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단 말이에요. 저는 예시답안에서 우리 감정평가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토대로 감정평가 심사와 평가 검토 이런 것들을 적어냈지만, 사실 그게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100%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했던 문제였고, 만약에 출제자가 상정한 정답이 이 수단 3가지라는 것이 어떤 포괄적인 3가지가 아니라 정확히 열거되어 있는 3가지였다면, 그리고 그 3가지를 맞추었다면, 예컨대 그 3가지가 감정평가 심사, 감정평가 검토, 타당성 조사, 이 내용들이 정확히 3가지에 부합하고 수험생이 그 부분 썼다면 큰 변별력을 가를 수가 있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물음 1번 역시 정답을 찾지 못한 상태로 모든 수험생들이 아주 적당한 점수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적당한 점수는 대충 4점에서 5점 사이겠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물음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심사하는 감정평가사의 역할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시험이 논술시험이라는 것을 상기를 해봤을 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심사자에게 이 역할을 물은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일반론적으로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식의 답변보다는 이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취지를 써야 되는데, 그 내용이 사실 또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라는 내용 자체로 실무 기준이나 해설서에서 풍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부해서 논술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은 어떻게 보면 통으로 굉장히 정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이런 문제에서도 역시 변별은 나지 않고 뭐라도 쓰기만 했다면 점수는 최소한 40점 이상 주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 4번은 이제 앞선 문제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였는데요. 이 수집하는 경우 거래사의 요건과 요건별 고려사항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데 이 거래사의 요건과 요건별 고려사항을 단순히 역시 일반론만을 기재해서는 안 되고, 이 다세대 주택을 평가하는 거에 있어서 요건과 이 고려사항을 답안지에 적어냈어야 됐다, 녹여냈어야 됐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녹여냈느냐 안 냈느냐에 따라서 10점이니까 점수는 한 1, 2점 정도는 최소한 벌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변별력을 가진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 1번부터 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할 때 항상 먼저 해드리는 것이 이 목표 득점 기준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도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득점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사실은 보자마자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시험이 대체로 한 60%에서 80%를 만점으로 봅니다. 근데 80% 득점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모든 문제를 그렇게 잘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출제자가 상정한 어떤 정답을 딱 맞게 찾아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건 대략 한 60%에서 80% 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음 1번은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부분은 내가 암기한 거 있으면 배점이 15점이지만 암기한 것 최대한 충실히 적어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난이도는 1개짜리고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이고, 목표는 한 60%에서 80%. 그러니까 물음 1번에 대해서 내가 아주 잘 썼다면, 암기한 거를 충분히 써서 냈다면 최소 60%에서 80%니까 15점에 60%, 한 9점에서 12점 정도까지는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논리로 물음 2번은, 이거는 사실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죠.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난이도가 3개짜리. 그래서 문제 1번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요. 내가 그래도 최소한 실무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론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건 이거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거 좀 정리 안 되더라도 최대한 녹였으면 한 40%에서 50% 정도까지는 득점을 할 수가 있다. 물음 3번은 교과서에 제가 논문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실제로 이 확률적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는 것이 우리 18회 기출문제에 나온 거예요.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18회 시험에서도 논문을 기초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은 논문도 시험 범위거든요. 논문을 기초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출처에는 논문을 하나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가 동적 DCF를 공부했다면, 그리고 그것은 곧 내가 18회 시험을 충실히 공부를 했다면, 내가 동적 DCF에 대해서 뭐 수식, 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알 필요도 없어요. 개념만 알아도 사실은 쓸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다만 이 논제 자체를 못 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난이도를 2개로 놨습니다. 사실 난이도 1개짜리인데 간혹 우리 기출문제를 공부를 사실 1회부터 전체 다 봐야 되는데, 옛날 거부터요. 근데 이 이론 기출문제를 10년치만 봐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밑에서 공부를 했다면 동적 DCF 교과서에는 없으니까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실 그분들한테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들이라면 이 동적 DCF는 웬만하면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동적 DCF를 기술하지 못했다면 남들보다 좀 점수를 적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좀 뜯어서 보면은, 이 물음 1번은 비교 설명하는 문제, A와 B를 비교하는 건요, 우리 시험에서 빈출되는 패턴이에요. 이때는 일단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목차를 구분하고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제가 차이점으로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통 두 개의 개념을 비교하라는 물음의 어떤 핵심은 두 개의 차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가 양자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눈에 띄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개념을 비교하는 문제를 내므로써 두 논제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을 중심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차이점은 이 직접환원법과 할인현금흐름 분석법의 산식으로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모든 수험생들이 다 암기해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기했던 할인현금흐름 분석법의 가정을 활용해가지고 잘 서술해 주시면 아주 문제가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일단 직접환원법과 할인현금흐름 분석법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요. 이 부분은 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언급을 하는데, 차이점에 대해서는 내가 암기해둔 사항,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해놨지만 몇 가지를 더 서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이 배점을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서는 최대한 배점을 그냥 알맞게만 적용을 하고,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배점을 조금 더 오버해서 써서 최대한 득점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목차를 조금 더 서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음 2번인데요. 물음 2번은 역시 똑같이 비교 설명하는 물음이기 때문에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목차를 구분하고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암기 위주로 공부했다 하면 상당히 어려웠을 문제였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더라도 그 이해도가 100%가 아니라면 글로 풀어 쓰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합격자가 200명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이론 시험 점수가 나와서 200등까지 줄을 세운다고 했을 때 한 50등에서 100등 정도까지는 이 물음 2는 어느 정도 작성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작성을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합격생들 사이에서도 답안의 수준이 갈릴 수 있는 물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목차는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구분을 하고요.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 회수의 인식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예시 답안에 써놨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고요.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리고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내용은 모든 강사의 예시 답안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냥 추가로 학습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내년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음 3번은 이 확률적 할인 현금흐름 분석법. 이제 그거 자체에 좀 의미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왜 굳이 동적 DCF라는 기출되었던 단어를 주지 않고 확률적 할인 현금흐름 분석법이라는 말로 써놨느냐. 이 확률적 할인 현금흐름 분석법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교과서에도 없고 실무규진 해설서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좀 해석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맥상 이 할인현금흐름 분석법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측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이 동적 DCF의 어떤 내용과 정확히 부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적 DCF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추론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물음이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동적 DCF만을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확률적인 할인현금흐름 분석법을 얘기를 하느냐 라는 게 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을 동적 DCF는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고 실물 옵션 같은 것들도 이 확률적 할인현금흐름 분석법에 포함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10점이라는 배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동적 DCF만을 쓰기에도 충분히 모자라지 않은 배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확률적 할인현금흐름 분석법은 동적 DCF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빈출 패턴이 하나 숨겨져 있는 것은 이 A의 근거에서 B를 설명. 예를 들면 이 문제에서는 한계를 설명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측면에서 이 개념을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이 개념 설명에는 이 할인현금흐름 분석법의 한계가 녹아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논술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인현금흐름 분석법의 한계 자체는 일반론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쓰는 한계는 후자에서 극복이 되는 그 한계를 설명을 하고 이제 그것에 바탕을 해서 동적 DCF를 설명하라 라는 물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인 현금으로 분석법의 한계를 쓰고요. 그 다음에 확률적 할인 현금으로 분석법의 개념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를 바탕으로 확률적 할인 현금으로 분석법의 개념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야지 총 100점, 10점을 정확히 가져가는 형태이고요. 10점이면 저희가 보통 목차를 3개에서 4개 정도로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실물 옵션이나 뭐 다른 어떤 개념이 들어갈 자리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동적 DCF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잘못된 답안으로 유형을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논술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이 개념을 할인 현금으로 분석법의 한계랑 대응하지 않고 그냥 서술을 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두 가지로 이어져 있는데 앞에 따로 뒤에 따로 서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장을 서술을 하면 잘 썼어도, 내용은 잘 기재를 했더라도 득점은 저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2번도 볼게요. 물음 1번은 이 기준가치라는 논제 자체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논제이고요. 택지비 목적 감정평가서, 그러니까 택지비 목적의 감정평가 자체는 우리한테 친숙한 논제는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별 한 개가 추가된 거예요. 원래 이 어떤 감정평가의 기준가치에 대해서 논하라 라는 문제는 구조 자체로는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낯선 논제가 나오면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그 부분은 모든 수험생들이 다 똑같이 낯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못 썼다고 하더라도 득점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 실무기준 해설서에서 들어있는 내용이고, 이 기준가치를 어떻게 논할 것이냐 라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 살짝 응용이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기출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토대로 잘 쓸 수만 있다면 최소한 50% 이상은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물음 2번은 읽어보면 결과적으로 이 급학교 요인 보정에 있어서 지역 요인 비교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세부 심사 의견을 기술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부 심사 의견을 기술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실무기준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 사례에 기초해서 서술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쓰기가 어려운 문제였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암기한 내용보다는 좀 글짓기로 나아갔어야 되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하게 잘 본 수험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의 합격생이 200명이라고 하더라도 10명도 나오기 어렵고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내용의 글을 쓰고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마주쳤다면 너무 많이 고민하면 안 돼요. 어차피 내가 어떻게 고민해서 얼마나 기깔나게 쓰든지 간에 사실 득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도 이 정도는 쓰겠지 정도의 내용만 최대한 녹여서 쓰시고 100점만 채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껴지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좀 더 우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채우기만 했다. 그러면 일단 최소 40% 정도 점수는 줍니다. 이제 그것을 목표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제 물음 2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급학교인 보정 이렇게 한다. 오케이. 그 다음 2번에서 인근 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의 택지비 감정평가 사례 요거를 줬어요. 근데 두 개를 놓고 보면 사실 조금만 자세히 읽으면 이거 우리랑 인근 지역인 가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실무 문제 푼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사례 나를 선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사례 나를 선정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아한 형태로 남게 되는 것이고요. 시점성치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요인 비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사 의견을 기술하라라고 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 의견을 어떻게 쓰겠어요? 심지어 그것도 어떤 실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정평가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기초로 쓰는 게 우리 감정평가 이론 시험인데, 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걸 쓸만한 게 사실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모두에게 눈에 띄는 건 이 1.2라는 굉장히 높은 격차율 수치, 그리고 그 격차율의 산정 내용인데, 여기서 모든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이 우세하다라고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것이 너무 추상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모든 수험생들이 쓸 수 있는 내용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거기서 이제 그 부분과 더해서 어떤 그 이상을 서술해 내시면 거기서는 점수가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플러스 알파 부분을 독해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배웠던 내용 토대로 더 쓸 수가 있다? 사실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2번은, 이 물음 2번은요, 모든 수험생들이 못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예시답안에서 써놓은 거는, 제가 예시답안을 따로 안 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이제 가랑 나를 놓고 보면 사실 가를 선정한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실무적으로 가격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 나를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이 가랑 나를, 물론 기준 시점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두 개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가가 나보다 열세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 요인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계략적으로 A구 기역동이 B구 리을동보다 좀 열세하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단가만 보더라도 내가 수집했던 자료로 보면 A구가 열세하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평가는 그 반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지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건덕지가 하나 있지 않았나 라는 걸 이제 저는 좀 떠올릴 수가 있었고, 이 부분은 못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것만 하나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답안이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창의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고득점으로 연결되려면 충분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요인 비교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놓고 보면 지역요인 비교 내용만 가지고 서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 택지비 감정평가 사례에서 이 사례 선정이 적정하냐 라는 거는 지역요인 내용 비교의 적정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이 앞에 사례는 뭐하러 줬나? 그냥 다 지우고 지역요인 비교 표만 남겨놓고 지역요인 비교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해라, 심사 의견을 기술해라 라고 문제를 내면 되는데, 앞에 보면 뭐하러 줬냐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에서는 이 사례 선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답안지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론시험이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서술하는 것은 맞지만 써서 나쁘지 않을 것을 안 쓸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례 선정의 적정성까지 썼어야 됐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 1번부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보자면, 어떤 감정평가의 기준 가치는 제가 출제 유형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적으로 그냥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어떤 가치다라고 서술해 주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정가치 같은 거죠. 공정가치는 우리 외관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공정가치로 평가를 한다고. 따라서 공정가치의 경우에는 그냥 특별히 논할 필요 없이 그냥 공정가치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다만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가치나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결론을 내면서, 논리적인 근거를 내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논리적인 근거는 시장가치의 개념 요소에서 찾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가치의 개념 요소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건드리기 쉬운 개념 요소는 이 통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시장을 어떻게 건드릴까 라고 실제 시험장에 생각을 한다면, 택지비 자체의 어떤 물적 특성, 어떤 시장,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통상적인 시장의 요건이 결여된다 라고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번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떤 감정평가의 기준가치에 대해서 논하라 라고 문제가 던져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다 라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출제자가 상정한 답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기준가치가 시장가치다 라고 해버리면 특별히 문제를 낼 이유가 없어져요. 그 감정평가에 대해서 출제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가의 기준가치에 대해서 논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냥 의심할 여지 없이 시장가치라면,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도 원칙은 시장가치잖아요. 그냥 특별한 무언가가 없다면 시장가치로 그냥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두면 안 되는 문제인 거죠. 이 어떤 감정평가의 기준가치를 문제를 낸다라는 거는. 예, 이해가 되시나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낸 것이다 라고 저는 역으로 의도를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나아갈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그 감정평가가 가진 특성이나 특성에 비추어서 시장가치의 개념 요소를 같이 결부해서 서술해 주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기준가치의 개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되고요. 중요성과 그리고 이 택지비 목적 감정평가사의 기준가치에 대해서는 우선 시장가치의 개념 요소를 열거를 해주고 그 개념 요소에 비추어서 택지비 목적 감정평가사의 기준가치에 대해서 논술해 주시는 것이 이 물음에서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변별이 좀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정확히 변별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한 수험생과 공부를 하지 않은 수험생이 아주 명확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별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잘못된 답안 유형이 보이는 것은 첫 번째로 감칙 제5조 2항과의 혼동을 한다. 이건 뭐냐면 감칙 5조는 시장가치에 대한 우리 감칙 규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뭐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그리고 목적이 특수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 있는 언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지 그것 자체가 이 어떤 감정평가가 시장가치냐 시장가치 외의 가치냐를 나누는 기준은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5조 2항에 열거되어 있는 어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건 시장가치로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시상가액 조정 여부에 따라 기준가치를 결정한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감정평가의 기준가치가 시장가치냐 시장가치 외의 가치냐는 이 시장가치의 개념 요소를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이제 시상가액 조정을 별다른 방법을 쓰느냐 안 쓰느냐로 나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 가장 많이 보이는 답안이 택지비 목적 감정평가는 원가법으로 시상가액 조정을 한다. 공시지가 기준법만을 쓰면 이거는 시장가치인데 원가법으로 시장가액 조정을 해서 합리성 검토를 한다거나 조정을 한다거나 하면 그건 시장가치 외의 가치이다 라는 식의 논리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감정평가의 기준가치라는 것은 시상가액 조정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어디 교과서나 실무 기준에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가치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장가치의 개념 요소로 판단을 해주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담고 있는 구조, 형식 이런 것들을 따라줘야만이 일정한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지 그 내용에서 벗어나면 우리 법규로 따지면 논점 이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고 물음 2번은 제가 앞에서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남들도 똑같이 다 어려워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좀 기술을 했으면 대신에 그 뭐라도 쓰는 것에 있어서는 최소한 남들도 쓰는 만큼 써야 되겠죠. 남들 쓰는 만큼이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시험장에서 여러분께서 그냥 보셨던 그 내용 그 부분이 사실은 평균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지역요인 비교치의 어떤 구체성과 관련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적시했으면 되는 것이었고 채점 기준이 불분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료의 해석이나 그리고 최대한 교과서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는 거 이 글짓기도 너무 글짓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단어랑 내용, 문장 이런 것들을 최대한 녹여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어떤 창의적인 답변을 서술하기 위해서 내용을 쓴다? 그렇게 되면 득점에서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석상 들어가는 내용에 관해서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모든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이 요인 비교치의 구체적인 근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사례 선정의 적합성 여부입니다. 제가 보수적 접근이라고 했는 건 이 부분은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본 형태는 아니지만 써서 점수를 감점당하지 않는 그런 문제이고 또 문제의 어떤 해석상 사례 선정의 적합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쓰는 것이 득점에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례 선정의 적합성 여부를 출제위원이 이 정답으로 상정한 목차 내용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써서 나쁠 것은 없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물음 2번에서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일반론을 좀 쓸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세부 심사 의견만으로 우리가 15점을 채워 넣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 문제에서 물어본 형태인 지역 요인 비교. 그러면 우리가 지역 요인 자체가 뭔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서술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이 어떻게 보면 뒤에 세부 심사 의견에 어떻게 보면 좀 논술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 격차율 선정에 대한 근거, 그리고 수집한 자료와 비교 결과의 일관성,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사례 선정의 적정성,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조금은 글짓기가 필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답안형이 많이 보이는 것은 일단 일반론에 과도한 비중을 좀 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수험생들이 실수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문제가 딱 보면 어렵잖아요. 내가 암기한 내용을 답안지에 최대한 써놔야지, 쫙 펼쳐놔야지 마음이 편한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최대한 일반어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기 물음 2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공시지가 기준법의 개념을 쓴다든지, 그리고 급학교인 보정 나왔다고 해가지고 급학교인 보정도 개념 쓰고 있고, 지역요인 나왔다고 해서 지역요인까지 다 쓰고 있고.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일반론을 써야 되는 문제는 그 일반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논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론을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문제에서 뭐 공시지가 기준법의 어떤 산식과 절차에 대한 내용이 논술에서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세부 심사 의견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라면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는 것이 맞지만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론을 너무 과도하게 쓰면 오히려 점수를 못 받습니다. 내가 15점이라고 해서 답안지를 거의 뭐 목차를 남들이 3, 4개 쓸 동안 내가 한 5개에서 6개를 썼다. 근데 정작 알맹이를 까보면 내가 여기서 목차 5개, 6개 중에는 한 4개는 일반론이고 2개만 심사 의견에 대해서 기술을 했다 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이 일반론을 기술하지 않고 세부 심사 의견에 대해서 내가 이빨 꽉 깨물고 글짓기를 한 수험생보다 점수가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일반론을 써서 마음을 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뭐라도 최대한 문제를 읽고 독해를 해서 쓰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론을 너무 과도하게 쓰지 않는다라는 목표를 우리가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렇고요. 자, 다음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은 전체적으로 좀 난해한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이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담보평가라든지 이 감정평가의 기능, 그리고 이 수단 3개는 좀 어려웠지만 이 앞에까지는 쓸만했거든요. 이 앞단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 난이도는 2개를 주었고, 이 물음 1에서 어떤 기능과 관련해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감정평가의 기능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수험생들이 좀 무차별한 답안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50% 정도까지는 목표를 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 수단 3개는 제가 앞에 총평에서 말씀드렸듯이 채점자가,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이 생각한 정확한 그 수단 3개를 제시를 했다면 우리가 굉장히 변별력을 가져갈 수 있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답을 찾지 못하고 모든 수험생들이 다 거기서 거기인 수단을 제시를 했다면 거기에 있어서는 득점을 뚜렷하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음 2번은 이 심사감정평가사의 역할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이 감정평가 심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거의 다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글짓기의 영역이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할애하셔서 내가 쓸 수 있는 부분만 쓰고 빨리 넘어가시는 게 능사입니다. 그래서 물음 2번은 크게 변별력이 있을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적당히 써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고, 목표는 한 40%에서 50% 정도까지만 우리가 득점할 수 있었으면 충분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물음 1번의 이 문제 형태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설명하라 라는 형태랑 좀 비슷한데요. 일단은 공정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로만 그냥 따로 떼서 설명을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우리가 묻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논술해야 되는 부분은
이 담보평가의 특성을 가미하는 거, 거기에다가 이 감정평가의 기능까지 녹여서 쓰는 거,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실을 해야지 출제자가 물어본 문제에 대한 구조에 따른 대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단 세 가지는 제가 교과서랑 실무 기준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감정평가법 관련 법령상의 내용으로 검토를 했고, 이거를 어떻게 떠올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문제 3번이 보면 물음 2에서 이 감정평가 심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문제 3번을 분석을 할 때 물음 2번까지 읽었다면, 역으로 어쨌든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외부적으로 감시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이 감정평가 심사죠. 그러면 감정평가 심사랑 비슷한 게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작년에 출제되었던 평가 검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평가 검토랑 평가 심사를 떠올려다 보니 우리 감정평가법, 우리 법규 공부를 했으면 감정평가법 정도는 다 외우고 계시죠? 그러면 감정평가법에 있는 심사, 검토, 그리고 그 나머지 적정성, 타당성 조사까지, 거기까지 세 가지를 언급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평균적인 수험생 입장에서 조금만 정신을 차렸다면 추론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떠올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수단은 관련 법령상의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데 최대한 좀 이론적인 내용을 덧붙여서 서술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일단 담보평가의 개념을 서술을 해야 되고,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담보평가와 그리고 감정평가의 기능을 녹여내서 써야 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수단은 관련 법령상의 내용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다. 잘못된 답안 유형은 역시 이 논술을 하지 않는 답안이 구체적으로 좀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담보평가의 전제 조건을 논술의 조건에 활용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 수단에 대해서 필요성과 당위성만을 제시하는 답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감정평가는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본 형태는 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장치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답안은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점수도 아니어도 그냥 평균적인 점수도 받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그리고 물음 2에서는 논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심사하는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것은 논점이 상당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출제위원이 기대하는 답을 써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다만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최대한 논술해야 되는 부분은 단순히 이 심사의 내용만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담보 목적 감정평가서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최대한 그 부분을 좀 결합해서 서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지키지 않는 것이 좀 잘못된 답안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답안의 형태가 나올 수 있고, 저는 최대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감정평가 심사를 할 때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느냐라는 내용의 틀을 가지고 좀 서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쓸 때 일반론만이 아니라 최대한 이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서다라는 거를 하나하나 좀 반영을 해주는 것이 조금은 득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다음 마지막 문제 4번인데요. 다세대 주택을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다. 이 거래사례의 요건이나 요건별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기준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암기한 것을 바탕으로 서술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응용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단순 거래사례의 요건이 아니라 이 다세대 주택을 감정평가하는 상황에 있어서의 요건과 고려 사항이다 라는 것만 최대한 주의를 했으면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에서는 이 다세대 주택과 거래사례 요건과 고려사항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결합을 해서 논술을 하시는 것이 가장 포인트였고, 거래사례 요건에 대해서 혹시라도 암기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산식에서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산식은 우리가 알고 있죠. 다만 이제 일반적인 거래사례 비교법 말고 다세대 주택의 거래사례 비교법 산식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사례 가격에다가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하고 가치형 소면 비교를 하는데, 그러면 벌써 이 요건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죠.
사정 보정이 가능해야 된다, 시점 수정이 가능해야 된다, 가치 형성 및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근데 이 가치 형성 및 비교와 관련해서 쓸 말이 가장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외부 요인, 내부 요인, 호별 요인을 하나하나 좀 구분을 해서 다세대 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녹여내서 쓰는 것이 남들과는 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득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문제들에서 채점자가 점수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요,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잘 쓰면 이거는 8점까지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4점에서 8점 주는 건 굉장히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역대 기출문제에서도 4점에 대해서 한 8점, 9점까지 준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대신에 다른 문제들에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저조한 득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역시 잘못된 답안 유형은 일반론으로만 채운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사례 요건에 대해서 내가 암기한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암기한 것만 쓰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4점 받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남들이 그만큼 더 잘 쓰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논술하는 수험생이 합격생 최소한 200명 이상은 되거든요.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그냥 단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에 나온 암기사항만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200명 이상은 이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잘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채점의 변별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예시 답안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제 예시 답안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신 다음에 우리 시험은 조금은 길게 봐야 돼요. 올해 시험에서 받은 점수를 가지고 만약에 불합격을 했다면 그 불합격한 점수의 어떤 패인을 찾아서, 패인은 부분 점수로부터 받을 수가 있거든요. 부분 점수는 문제별로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 점수를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썼더니 이 정도 점수를 받는구나, 이 부분은 내가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점수를 안 주는구나 라는 걸 다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점수를 합격을 한 케이스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 출제위원이 어떤 문제에서 어느 정도로 점수를 주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귀 답안을 최대한 만드셔서 아래 링크를 통해서 채점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간단한 총평이랑 함께 이 채점을 해드리니까요. 그걸 좀 잘 활용하시고 좀 나중에 공부하시는데 좀 필요한 자료로 더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